예, 시작하겠습니다. 개별법 강의이고요. 자, 강의 기획서를 먼저 보시면 저희가 이제 행정법 기본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법하고 기출 사례,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9월에 있을 예정이고요. 한 강좌 정도가 더 있을 겁니다. 스터디 말고요. 지금 현재는 1월에 통합 강의, 통합하면서 그 스터디처럼 시험을 격일로 시험 보는 그런 강좌를 1월에 할 생각입니다. 변함은 없을 거예요. 하면 무조건 1월입니다. 왜냐하면 1월밖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왜냐하면 이제 최소한 한 달은 해야 되거든요. 한 달은 해야 돼서 1월에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 강의면 이제 기출 사례가 문제풀이고요. 1월은 행정법, 개별법 통합 쟁점 정리로 할 거고요. 그거는 제가 자료로 나눠 드릴 겁니다. 통합 강의로 하면서 그때는 또 시험을 또 이틀에 한 번 또는 매일 보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8회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8회 내지 10회. 8회 내지 10회면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한 10회면 제가 이게 또 말이 좀 빠릅니다. 또 급할 때는. 그래서 충분히 10회면 그렇게 하시고 남은 시간에 뭐 스터디를 하시고 하시면은 전혀 뭐 시험에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강의 일정은 마찬가지고요. 네. 조금 내일 저희 첫 시험이 3회 시험이라 좀 진도가 작죠. 2회 배우고 3회차 시험이니까 2회밖에 시험 범위가 안 돼서 지금 생각을 4회차 때 시험을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4회차 때 시험을 보면 1, 2, 3, 4회차 시험 보고 4, 5, 6, 아니 거기 또 짧아지나요? 어쨌든 근데 이제 뒤로 가면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많지만 앞부분은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한정되기 때문에 제가 내일까지 진도를 나가보고 목요일 날 시험을 볼 것인지 다음 주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시험을 볼 것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은 핵심정리 보상법규이고요. 제가 기본서를 갖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갖고 오셔도 되고 제가 좀 무거우실 것 같아서 갖고 오시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 찾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조교재로 그렇게 할 거고요. 네. 설명 방식이 여기는 약간 다릅니다. 행정법은 좀 재밌으셨죠? 좀 이론적인 것도 있고 여기는 굉장히 지루합니다. 지루해요. 법리가 별로 없어요. 지루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루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3법을 배우지만 이 3법을 구석에 있는 걸 갖다가 파고 드시면 3법이 아니라 법 한 개도 다 정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는 정확히 시험에 나오는 부분과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파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을 파시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구별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꼭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꼭 이게 이거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스터디를 하시다 보니까 스터디에 이제 문제가 많이 축적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하기 불안하니까 스터디를 복사해 가가지고 왕창 가가지고 사가지고 본단 말이죠. 별 희한한 게 다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은 평생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열심히 파봐야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중요한 거는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약술 문제로 대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약술 문제는 보통 보면 다른 과목과 관련된 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책이 없어도 이론 시간에 주로 배운 것들 있죠.
평가 법인 등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 이론 시간을 조금씩 배운 거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뭐 구석에 있는 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너무 구석에 거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읽어보세요 하는 부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시험에 안 나와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시험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개별법에 암기하실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해를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실 분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 이외의 부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인정을 어디서 배웠냐면, 예를 들어 사업인정이라고 하면요, 사업인정을 어디서 배웠어요? 행정행위의 종류인 특허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형성행위설이라고 배웠죠. 형성행위설 안에 사업인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인정을 할 때 형성행위설이 나온단 말이죠. 이걸 확인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확인은 어디서 배웠나요? 저 넘어오는 순간 싹 공정통지 수리 확인 준법률의 규정 행정행위에서 배웠죠. 그러면 거기에서 배웠던 내용과 여기서 배웠던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걸 잘 결합해서 외워두죠. 사업인정 근데 통지도 하지만 고시도 해요. 사업인정은 통지도 하지만 고시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통지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통지는 이제 송달을 말합니다. 통지하는 방법이 송달하는 방법하고 또 뭐 하는 방법이 있죠? 고시나 공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업인정은 송달도 하고 고시나 공고도 해요. 아주 특이하죠. 우리는 예외적인 것만 이렇게 배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요것들을 어떻게 설명해 낼 것인가, 그런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렸죠. 송달하는 방법과 고시 공고를 나누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실익은 제소기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송달하면 받은 날로부터, 그다음에 고시 공고하면 고시 공고의 효력 발생인 날 발효일 날 안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뒤에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거 배우시면 굉장히, 그래도 좀 이해하시긴.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오래돼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총론 부분을 이렇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30점 내지 40점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역시 제가 채점을 해드리고요. 미리 지난번처럼 미리 쟁점도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지를 해드리면 그 부분을 열심히 또 외워 오셔가지고 또 한번 또 써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으로 특강하고 거기 답안 작성 방법도 다시 한번, 이건 이미 다 들으셨죠. 특징은 보통 선생님들이 책을 이렇게 쓰세요. 보통 저희가 3법이잖아요, 그렇죠? 3법이면 3법에 따라서 쓰시고, 근데 저는 법에 따라서 쓰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 앞에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 오늘 저희가 할 겁니다. 저희가 손실보상 배울 때, 그러니까 파트가 크게 보면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 논의는 토지보상법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토지보상법 안에 이론적인 부분과 토지보상법의 조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시법, 세 번째는 감정평가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뭐 손실보상 강론이라고 해가지고 그 보상 부분 있죠. 손실보상에 대한 손실보상 부분을 떼어내가지고 뒤에다가 넣어놨어요. 교수님들도 그렇게 많이 쓰시던데요. 저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조건 조문 순서대로 썼어요. 조문 순서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문을 보시면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제가 조문 순서대로 쓴 이유는 이겁니다. 법률 만드시는 분들이 천재예요, 천재. 법률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는지 아세요? 유명한 교수님들 다 모아가지고 법 만들어가지고 모순점, 순서, 그 다음에 목차,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이 그냥 만들어진 법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법률의 1조, 2조를 보시기 전에 위에 제목 있죠. 그걸 먼저 한번 쫙 보세요. 이 법률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법은 이름이 뭐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죠.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순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취득.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상. 마지막에 불복이에요. 그럼 취득 앞에가 뭐겠어요? 준비입니다. 총론, 준비, 취득. 취득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투 트랙이 있다 그랬죠. 협의와 수용.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총론, 준비, 취득, 협의, 그 다음에 수용. 협의와 수용을 가르는 게 사업인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용을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수용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보상해야 되죠. 그래서 보상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불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지금 어느 위치를 공부를 하고 있고 얘하고 어떻게 관련이 돼 있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아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1조, 2조가 중요한 거 아니라 위에 목차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책에도 목차를 써놨어요. 예를 한번 보세요. 일부의 토지보상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안에 제도가 있고 법률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이 제도가 우리가 배웠던 손실보상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오늘 가볍게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보실 거고요. 두 번째가 토지보상법입니다. 보세요. 제4절이 준비고요. 제4절 앞이 뭐냐면 목적, 당사자, 목적물. 얘들은 제일 앞에 보통 종문 나오면 총론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일반적인 내용들 나오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자 보세요. 공익사 순서도 잘 보세요. 공용수의 목적은 공익이에요.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사자, 주체. 그 다음에 대상은 뭐예요? 목적물. 그래서 주체, 객체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주체는 뭐겠어요? 수용하는 사람하고 비수용자, 목적물은 토지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준비하고요. 두 가지 트랙이 있어요. 협의에 의한 방법과 수용에 의한 방법. 이걸 나누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업 인정입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용을 하면 손실보상을 해야 돼요. 토지수용위원회 같은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가볍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10절에 보시면 불복. 이게 불복이 마지막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마지막에 선생님 불복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죠. 제일 끝에 예를 들어 공익사업을 해서 수용을 했어요. 필요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토지 거꾸로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환매예요. 자,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총론, 준비, 협의, 수용. 수용했으니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원칙과 내용이 손실보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복. 불복은 우리가 간단히 배웠죠. 기억나시나요? 이의 신청하고 그렇죠? 85조 2항 또는 항고소송, 보상금, 증감, 청구서. 그게 불복이에요. 그 다음에 환매예요. 그 다음 제2부는 공시법입니다. 공시법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주택 가격이나 나머지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3부 법 이름이 뭐예요? 감정평가 및 평가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럼 내용이 몇 가지겠죠? 감정평가. 이건 감정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그래서 이걸 감정평가법인 등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법을 보셨을 때, 자 보세요. 예전에 감정평가업자라고 불렀어요. 평가사와 법인을 합쳐서. 근데 업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하대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을 바꿔서 감정평가법인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법을 보실 때 감정평가법인 등이면 감정평가사 플러스 법인. 한 사람만 해당되면 감정평가사. 아시겠죠? 법인만 해당되면 감정평가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자격을 취소한다. 자격을 취소한다 그러면 법인 등은 감정평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 이렇게 돼 있어요. 공통되는 것은 법인 등.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개별적인 규율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법적 지위, 업무와 자격, 자격 등록, 권리, 의무, 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이 챕터 2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1절의 법적 지위와 업무와 자격, 자격 등록, 권리, 의무, 책임, 이거는 선생님 목차를 어떻게 나눈 거예요? 이거 목차가 어떻게 나눴겠어요? 법 조문 순서입니다. 법 조문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평가, 법인 등,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감정평가 법인, 이 순서로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늘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 특히 토지보상법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법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으면 시행령, 시행규칙을 먼저 쓰시려고 해요.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닙니다. 법률을 먼저 써야 돼요. 만약에 동일 내용이 있다, 그럼 법률을 먼저 써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법률이 추상적이다. 그래서 정말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화되어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뭘 외우신다? 법률을 중심으로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시행령, 시행규칙은 자꾸 바뀌어요. 아시겠죠? 자꾸 바뀌기 때문에 법률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중요도 표시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 나온 시험 문제 기출 표시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표는 많은데 기출은 없다. 그러면 중요하지만 기출되지 않았다. 별표도 많고 기출 표시도 많다. 그럼 뭐 중요도 하고 기출도 많이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일정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개별법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사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내년 2월에 통합 강의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험은 요대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습보다는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9회입니다. 작년에는 10회 했는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9회로 줄였습니다. 올해도 좀 길면은 다시 좀 더 줄이려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차는 짧아야 돼요. 제 뭐라고 하나, 제 취지, 강의를 할 때 원래 세웠던 모토는 그겁니다. 회차는 짧게, 시험은 많이. 시험은 많이 봐야 됩니다. 시험은. 왜냐하면 시험을 봐야 그거를 외우고 다시 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과목도 다 그렇게 합니다. 회차는 짧게, 시험은 많이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손실보상 제도 안에 토지보상법. 그러니까 토지보상법과 손실보상 제도는 손실보상이라는 큰 범주 안에. 그러니까 사실 이 손실보상 제도는 토지보상법의 내용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토지보상법의 내용은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내용이죠. 전 단계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은 여러분들이 보셨던 행정법 책하고는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보셨던 책은 쟁점별로 되어 있어요. 1번, 2번. 이 책은 교과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이 훨씬 더 읽기 좋아요. 목차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교과서로 쓰려고 오늘 원고 받아놔 놨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런 형식으로 목차를 달고 그 안에 세부적인 설명도 넣어서 이런 형식으로 지금 쓰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판형이 지금 작았는데 판형이 좀 커졌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핸드북 판형이었는데 이거 훨씬 좋네요. 대신에 얇아졌어요. 이게 지금 195페이지인데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양을 늘리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것도 지금 더 줄일 작정이에요. 필요 없는 내용은 작년에 비해서 확 줄였습니다. 한 30페이지 가까이 줄였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내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 토지보상법 안에 손실보상 제도입니다. 여기는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전에 보셨던 거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손실보상.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 공적 부담의 평등의 이념에서, 자, 평등에다가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자, 평등의 이념에서 사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럼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의 깊은 곳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다? 평등 원칙, 공적 부담의 평등이라는 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평등입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희생해가지고 도로를 내줬단 말이죠. 국민들은 다 걸어 다니는데 이쪽으로 자기는 토지 소유권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혜택은 국민들이. 그러면 국민들이 세금 걷어서 그 사람에게 손실보상을 해줘야 평등해지겠죠. 평등은 헌법 몇 조인가요? 11조에 나옵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렸냐면, 혹시 간접 효력 규정설, 수용적 침해 보상의 법적 간접 효력 규정설을 한 조문이 아니고 직접은 23조 3항이고 간접 효력 규정설은 법적 근거가 뭐예요? 잠깐 볼까요? 수용 유사든 수용적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수용 유사 침해 보상의 검토에, 양가로 3번 검토의 둘째 줄에 셋째 줄에 간접 효력 규정설 23조 1항과 몇 조죠? 작은 글씨야. 11조. 그렇죠?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수용적 침해 보상 12페이지에 보시면 검토에 23조 1항과 11조. 여기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재산권 보완, 그 다음에 23조 3항 특별한 희생, 37조 1항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 여기 왜 이게 들어갔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손실보상의 근거가 뭐라고요? 공적 부담의 평등이라고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손실보상의 공적 부담의 평등에서 평등 원칙이 들어간다. 재산권도 보호해 줘야 되지만 뭐도 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메인입니다. 요거 궁금하셨죠? 여기 왜 11조가 들어갔을까? 공적 부담의 평등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입니다. 요건 그때 가서 또 할게요. 손실보상 말고 손해전부를 봅시다. 국가배상, 위법한 행위, 손실보상, 일반적으로 적법, 결과제거, 부당이득 반응. 네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얘는 꺼도 될 것 같죠. 뒤에 틀어놨습니다. 자,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로 나눠서 행정소송, 얘는 민사소송. 주로 다수설은 공법관계로 보고요. 판례는 사법관계로 봐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뭔가요? 처분을 다투는 건가요? 권리를 다투는 건가요? 돈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송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따라서 당사자 소송입니다. 법률관계. 당사자 소송 안에는 일정한 급부를 이행하라는 소송과 확인 소송이 있어요. 이행소송입니다. 그렇죠? 이행소송. 당사자 소송. 그럼 얘도 민사는 무슨 소송이에요? 이행소송이죠. 아시겠죠? 민사소송입니다. 근데 공법관계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으로 보는 이유는 소송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의 다 이행소송이죠. 이거 소송물이 뭐예요? 청구권의 전부. 얘는 소송물이 뭐겠어요? 청구권의 전부. 여기도 청구권. 결과제거 청구권은 소송이 여러 가지 종류예요. 아시겠죠?
단일 소송 이것도 청구권 했잖아요, 그렇죠? 청구권의 좀 소송물. 행정소송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송물의 원인행위, 이게 소송물이라면 소송물의 원인되는 행위를 기준. 국가배상의 원인이 뭡니까? 공무원의 직무집행. 손실보상의 원인은 뭐예요? 수용. 아시겠죠? 얘는 공법작용. 이것도 부당이득이 법률상 원인행위가 있겠죠. 예를 들어 과세 처분했고, 그럼 원인행위를 전부 봤더니 다 공법적 행위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용을 했으니까 손실보상. 손실보상 청구는 소송물이 청구권의 전부이니까 민사이지만 그 원인 행위는 수용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공익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소송물 기준설, 이거 설명해 드렸죠 한번. 얘는 무슨 행위? 소송물의 원인 행위 기준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 이거는 다 공통이에요. 손실보상은 그럼 원래 무슨 소송이에요? 원래 판례 한다면 민사소송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A법에 따른 손실보상, B법에 따른 손실보상. 거기 보시면 공권설은 원인행위, 원인행위가 공법적인 소송물의 원인되는 행위예요. 그럼 손실보상의 원인행위는 뭐예요? 아시겠죠? 수용이죠. 수용. 그 다음에 사건설은 공법적이나 효과로서 손실보상 청구권 거기다 쓰세요. 손실보상 청구권이 뭐예요? 소송물. 손실보상 청구권이 소송물이잖아요, 그렇죠? 왜 소송물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행소송의 소송물이 뭐예요? 청구권의 전부예요, 그렇죠? 처분의 위법성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손실보상 청구권에서는. 자, 그래서 판례는 두 가지.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의 원인은 사법상의 권리에 대한 것이다. 자, 거기 보세요. 밑줄 근데 손실은 사법상 원인인 어업권 면허에 대한 원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상의 권리이다라고 돼 있어요. 어업 면허에 대한 거. 그러면 어업 면허에 대한 손실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했다. 근데 보상법에 오면, 잘 보세요. 보상법에 오면 여러 가지 손실보상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시겠죠? 이 토지보상법이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공익사업을 위한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공법입니다. 아시겠죠? 가장 대표적인 공법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나와 있는 공법관계에 대한 손실보상은 다 행정소송이에요. 아시겠죠? 대부분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 중에 뭐겠어요? 이 중에? 손실보상이니까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 아시겠죠? 토지보상법에 나오는 손실보상은 다 무슨 소송이다? 당사자 소송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하고 위원회를 가가지고 재결이 나왔을 때 원래 이 재결은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면 항고소송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재결이 무슨 재결일 때? 지겹게 들어오셨죠. 보상금에 관한 재결일 때 몇 조? 85조 2항에 따라서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이걸 보증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보증서라고. 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에요. 형식적 빼면 무슨 소송이에요?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원화되어 있었단 말이죠. A법에는 민사소송, 토지보상법의 손실보상이나 아니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가면 당사자 소송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법이 이런 법들에 뭐가 들어갔냐면 80 토지보상법 83에서 85 준용한다는 규정들이 자꾸 들어가서 지금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다 들어가면 자꾸 들어갔으니까 얘들이 원래는 민사소송이었는데 83을 준용하니까 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간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법이 아직 덜 개정돼서 5% 정도 남아 있어요. 원래는 만약에 민사소송이 90%, 행정소송이 10%였는데 지금 거꾸로 됐단 말이죠. 행정소송이 90%고 이제 민사소송이 10%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책에 아예 토지보상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이 됐다. 이제 손실보상은 다 당사자 소송으로 봐야 된다라고 서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갔지만 틀리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 법이 다 개정이 되기까지는 아직은 이원화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그러면 얘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예를 들어 준용 규정이 없는 거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를 봤는데 제가 처음 보는 법률이에요. 손실보상에 관한 건데 처음 보는 법률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법이 준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토지보상법이 준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대부분 기출을 해설을 합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그 문제에는 준용 규정이 아니라 참조점 자체가 없었어요. 그 문제에는 토지보상법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왜 토지보상법의 문제로 푸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가 성립이 되나요? 그럼 이번 물어보는 게 이게 아니라 이번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오면 이게 문제가 성립이 되나요? 이게 성립이 안 되죠.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천법에 보상 규정이 없어서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보상 규정이 없으면 협의하고 해가지고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이렇게 풀었. 그럼 뭐 준용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하천법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도로법 물어보고 하천법 물어보고 그런 법률이 평가사 시험에 얼마나 많은데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험의 법학을 하는 거잖아요. 현실을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손실보상 문제가 나오면 항상 토지보상법에 해당되는 문제다라고 알아두시고 토지보상법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엇의 문제예요? 보상법에 해당되지 않으면 개별법인 뭐 하천법이나 도로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이론적인 문제예요. 보상 규정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상 규정이 없는 거예요. 보상 규정. 그럼 보상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수용 관한 규율 있고 보상 규정 없는 그걸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뭐예요? 원래 수용적 침해 보상 원래 보상 규정 없다 그랬잖아요. 그걸 해결하거나 그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그걸 물어보는 것이지 저런 개별법을 물어보는 건 아니다. 자, 검토는 다수설은 당사자 소송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써놓으시면 돼요. 토지보상법으로 가면 뭐다? 다 당사자 소송이다. 아시겠죠? 다 당사자 소송.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85조 2항 당사자 소송 아시겠죠? 근데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길,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길이 많다고요. 길이라기보다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당사자 소송, 이것도 당사자 소송, 이것도 당사자 소송, 굉장히 길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길을 외워야 돼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 뭐 이론적인 근거, 이론적인 근거는 평등입니다. 둘째 줄 끝에 정의, 평등의 원칙상 보상해. 실정법적 근거는 헌법 23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헌법 한번 볼까요? 23조입니다. 그 페이지를 넘겨셔서 경계이론, 분리이론
그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경계분리 이론은 23조 1, 2항과 23조 3항의 관계에 대한 거라고 그랬죠. 23조 1, 2항과 23. 잔법. 보통 1항과 2항은 세트로 봅니다. 자, 1항은 재산권 보장, 재산권의 최대 보장, 일문은 재산권의 최대 보장이고요. 두 번째는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내용, 한계.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공공복리의 적합성. 공공복리의 적합성은 법률로 정한다. 자, 보세요. 재산권의 최대 보장. 최대 보장하지만 그 재산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로 보장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한이 있다. 이걸 사회적 제한이라고 합니다.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되는 제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인 영역입니다. 참아야 되는 영역이에요. 보상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망에 보시면 수용 사용 제한 및 수용 사용 제한, 사용 제한. 요거는 수용이에요. 수용 사용 제한을 합쳐서 공용 침해. 공용 침해 영역으로 들어오면 뭐가 필요하다?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여기도 법률이 있고 여기도 법률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참아야 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보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이 법률 또는 다른 말로 제도라고도 합니다. 제도는 뭘로 완성이 되느냐 하면 법률로 완성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시겠죠? 같은 거예요. 자, 23조 1, 2항과 23조 3항을 법률을 동일하게 볼 것인지 다르게 볼 것인지. 자, 경계이론은 본질적으로 같다. 23조 1, 2항의 사회적 제한과 23조 3항은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있다. 아시겠죠? 정도의 차이만 있다. 구별 기준이 뭐예요? 경계이론은 특별한 희생으로 구별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률이 이렇게도 기능하고 이렇게도 기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기능하고 그게 경계이론입니다. 분리이론은 별개의 제도라고 봅니다. 1, 2항과 3항은 별개의 제도. 그러니까 이 법률과 이 법률은 분리이론은 뭐냐면 낙인이 찍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 법률 여기, 이 법률 여기. 낙인이 찍혀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법원이 그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을 분리이론에 따라서 이 법률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갑이 이렇게 집 짓고 있는데 이제 집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제한구역으로 지정했어요. 이 법률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아무리 비가 새고 그래가지고 희생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건 다 뭐라는 거예요? 무슨 영역? 수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분리이론입니다. 수인 영역. 그런데 경계이론은 뭐냐면 갑을병이 있고 이게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 이 사람은 뭐 견딜만 하면 위에 이 사람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어디다? 껑충 뛰어넘어가서 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용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보상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게 경계이론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만약에
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 영역이 아니라 만약에 이 영역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결론은 같으냐? 결론이 달라요. 만약에 여기 사는 사람이 요 영역이에요. 요 영역이면 똑같잖아요. 어차피 수용에 관한 규율이 있고 뭐가 주어져야 돼요? 보상이 주어져야 되겠죠. 분리이론. 근데 분리이론과 경계이론의 해결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계로 나누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23조 사망이라고 쳤을 때 23조 사망이라고 쳤을 때 수용에 관한 규율은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은 만약에 없다면 이거 해결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계이론은 보상 문제로 해결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렸죠. 수용에 관한 규율은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은 없을 때 23조 사망인데요. 사망의 법률에서 없을 때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갈등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 법원의 선택지는 첫 번째 그래 내가 보상을 해줄게. 근데 이것도 찜찜해요. 왜냐하면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사법부예요. 사법부.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요. 행정부는 법을 가지고 집행행위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처분이 법집행행위잖아요. 사법부는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기관이에요.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고. 그럼 보상의 규정이 없으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이론은 보상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상 규정이 없으니까. 그럼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라? 의회에 가서 하소연을 하라는 얘기예요. 법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의회라고 보는 게 분리이론입니다. 사실 의회 가기 전에 거친다면 어디를 거치겠어요? 헌법재판소를 거치는 거죠. 위헌이잖아요. 그렇죠? 헌재 거쳐서 의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입니다. 그러나 경계이론을 취하는 견해는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법원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경계이론은 보상의 문제로, 분리이론은 입법의 문제로 해결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시겠죠? 규율이 없을 때 경계이론에 보세요. 국가 등은 보상 의무가 보상 문제로 해결을 합니다. 이걸 가치보상이라고 합니다. 가치보상.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분리이론은 이 견해는 법률은 수용이 있거나 보상이 없는 건 위헌이기 때문에 금전 보상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얘는 누가 해결합니까? 헌재를 통해서 의회가 해결한다. 법원이 해결한다. 자, 우리는 어느 이론으로 가야 된다? 경계이론으로 가야죠. 왜냐하면 이 헌법 교수님들은 그래서 이게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행정법 교수님들은 대부분 다 이거예요. 헌법 교수님들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책 보시면서 수용에 관한 규율이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이 없을 때 학설 중에 위헌 입법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설 이런 소송 그런 이상한 학설이 있을 거예요. 그 학설은 분리이론 학설입니다. 분리이론 학설은 손실 보상에 관한 학설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헌법 법률이 위헌이라는 학설이지 손실 보상에 관한 학설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 우리가 수용에 관한 규율이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이 없을 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없을 때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위헌이다 이 학설을 써버리면 그럼 위헌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헌이단 말이죠.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를 물어봤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 문제의 취지는 어느 설을 취하라는 거예요? 경계이론을 취하고 풀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위에는 전부 다 위헌 직접 효력 규정설, 간접 효력 규정설 전부 손실 보상에 관한 학설을 줄줄이 쓰다가 마지막에는 위헌 입법 부작위 위법 확인설 그게 무슨 학설이에요? 그건 헌법 학설입니다. 분리이론 학설이에요. 분리이론 학설. 그래서 선생님 왜 안 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러면 그 학설에 따른 결론을 답으로 한번 써보세요. 쓰면 위헌이다.
질문은 뭡니까? 손실보상을 청구할 위헌이다. 이게 답이에요, 아니에요? 답이 아니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아시겠죠? 판례는 대법원은 경계이론,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입니다. 결론만 아시면 돼요.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입법고시에도 경계이론, 분리이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갑은 뭐뭐에 따라서 경계이론에 따라서 뭐뭐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을은 분리이론에 따라서 뭐뭐를 각 주장의 타당성을 설명하시오 해가지고 약간 수능 문제처럼 그런 문제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수능의 논술 문제처럼. 그래서 거기서 경계 분리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요걸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동일하다, 다르다. 법원이 보상으로, 의회가 입법으로. 분리이론에 따른다면 보상 입법을 통해서 해결되는 현실이 어렵다. 네, 따라서 권리구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계이론이 더 타당하다. 아시겠죠? 우리는 경계이론입니다. 다시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자, 넷째 줄에 작은 글씨 보세요. 건축 허가 이후에 일정한 공익적 사정으로 행정청이 건축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자, 건축 허가 받아서 집 짓고 있는데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공익적 사정으로. 갑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허가 취소하면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시겠죠? 요거 취소하라고. 뭐를 살리기 위해서요? 자기의 재산상 어떤 재산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게 근본적인 거죠. 뭘 취소하는 거예요? 허가를 취소하는 거. 그게 바로 존속보장이에요. 자기 재산 상태를 존속시켜주는 거. 이게 존속보장. 두 번째는 취소 소송 제기하려고 했는데 공익상의 요청이 너무 커요. 그럼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실내보호도 뭡니까? 공사의 경영에서 공익이 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 허가 취소는 용인을 하고 대신에 보상을 해요. 이게 가치보상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 작은 글씨 보시면 자신 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존속보장의 방법이고, 적법해서 취소를 청구하지 못해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게 가치보상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존속보상은 수용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용사용 제한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치보상은 수용은 용인하되 손실보상을 해달라라는 게 가치보상입니다. 아시겠죠? 존속보상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중지시킴으로써 존속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고, 가치보상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수인하되 대신에 뭐는 해달라? 손실보상을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손실보상을 해달라. 그러니까 분리이론의 경우에는 뭡니까? 보상 규정이 없으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 법률을 위헌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헌선언해야 된다. 그럼 자기 집이 어떻게 된다? 유지되겠죠. 그게 존속보상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쩔 수 없다면 뭘 해준다? 수용을 용인하고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보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개념만 아시면 돼요. 다시 앞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한 거는 23조 1, 2항의 법률과 또는 제도와 23조 3항의 법률 또는 제도가 동일한 것이냐 동일하지 아니한 것이냐. 동일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러나 무엇으로 구별한다? 특별한 희생으로 구별한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별한 희생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그럼 특별한 희생이 있으면 보상해 줘야 되나요? 아니죠. 특별한 희생이 있어도 수용에 해당하고 특별한 희생이 있어도 무슨 규정이 있어야 돼요?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특별한 희생이 있으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런 학설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보상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 규정 없으면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안 된다는 견해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그 안에서 특정한 학설을 취해야지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특별한 희생이라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럼 23조 3항에 따라서 수용에 관한 규율과 보상에 관한 규율을 나누어서 수용에 관한 규율은 있고 보상에 관한 이게 불가분정론이 있죠. 자, 수용, 사용, 제한입니다. 및 보상 법률. 이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불가분조항으로 본다는 것은 보지 않는다는 것은 수용, 사용, 제한에 대한 규율은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이 없어도 그 법률이 위헌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꼭 둘이 세트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니 재산권을 뺐는데 당연히 보상 규정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제한이 뭡니까? 제한이 수용 사용이 이르지 않지만 재산 가치 감소 하락이에요. 땅값 조금 떨어지는 거, 손님 주는 거, 이거 다 제한입니다. 그럼 여기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손님이 줄었어요. 제한이 아니에요? 제한이죠. 보상 규정 없으면요. 보상 규정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가분정으로 보면 위헌으로 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독일은 수용만 있답니다. 아시겠죠? 수용과 보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공용침해 범위가 넓어요. 넓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보상 규정으로 일일이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위헌이라고 보면 위헌이 되는 법률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수용 사용 제한이라서 공용침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입법자가 예상하고 손실보상 규정을 두어야 된다는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법적 안정성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가분조항으로 보면 모두 위헌해서 법적 안정성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요거 때문에 요거 아시겠죠? 재산 가치 감소하라. 예.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그런데 만약에 이걸 근데 또 문제는 불가분정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 신경을 안 쓰겠죠. 수용 사용 제한이라는 것이 있어도 보상 규정 괜찮아. 이거 불가분정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막기 위한 겁니다. 최대한 보상 규정을 신경을 쓰면서 뭘 해라? 입법을 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가분정으로 보면 23조 3항 국가의 자의적인 침해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인 고려다. 아시겠죠? 자의적인 어떤 보상입법, 자의적인 보상입법 때문에 불가분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보는 시각의 차이겠죠. 그래서 불가분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불가분정으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분정으로 봤죠. 불가분정으로 봤기 때문에 수용 사용에 관한 규율이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이 없으면 위헌적인 법률이고 위헌 법률에 기해서 수용이 이루어지면 위법한 수용이 됩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손실보상의 요건 5가지죠. 공공의 필요, 재산권에 대한 수용 사용 제한, 적법 의도적인 특별한 희생, 보상 규정의 존재. 5가지는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공공의 필요, 재산권에 대한 수용 사용 제한, 적의공, 적법 의도적인 공권력 행사, 특별한 희생, 보상 규정의 존재.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모두가? 5가지죠. 5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5번이 없는 경우이죠.
제 4절 한번 넘겨보세요. 보완에 보상 규정 없죠? 페이지 수용유사 침해 보상의 요건에 보세요. 4가지죠? 그렇죠? 수용유사 침해 보상. 수용적 침해도 몇 가지예요? 4가지죠? 그럼 전부 다 뭡니까?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의 논의예요. 그럼 선생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있으면 그냥 입법자가 해주라고 했으니까 해주면 돼요. 사실 이런 뜻입니다. 요런 경우에는 보상 규정을 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요런 경우에는 보상 규정을 둬야 된다. 그게 수용 보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런인데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않아서 이거 없는 건 원래 맞는 거죠. 자 보세요. 공공의 필요 재산권에 대한 수용 사용 적법 의도적인 공권력 행사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3번에 위법이면 당연히 보상 규정이 없겠죠. 1, 2, 3, 4면 5번을 두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이해가 되시나요? 1, 2, 3, 4. 그런데 위니까 이게 없겠죠. 입법자가. 또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비의도적인 경우에도 당연히 보상 규정이 없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법임에도 비의도임에도 보상 규정이 있다면 보상 규정에 따라서 보상해주면 돼요. 입법자가 필요 없지만 해주라고 입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보상 규정이 있다면 이거는 이런 논의가 아니라 그 보상 규정에 무슨 문제? 해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보상 규정이 있으면 그 보상 규정에 해당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토지보상법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럼 선생님 해당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해당되지 않으면 다시 이런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문제가 논점이 어떻게 되냐면 복잡해져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시 만약에 수용적 침해 보상 논의로 가서 이거 되느냐 이렇게 보통은 나오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당사자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시오 해가지고 농점을 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그것만 포섭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 규정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갖다가 논점 제시용으로 준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자, 해당되지 않는 자만 요건 포섭해가지고 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논의는 뭐가 없을 때요? 기본적으로 보상 규정이 없을 때입니다. 보상 규정이 없을 때. 아시겠죠? 자, 그래서 1, 2, 3, 4는 5번입니다. 공공의 필요, 재산권 제약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합니다. 침해되는 공익과 침해를 얻게 되는 공익과 사익을 형량해야 됩니다. 비례원칙 외워두시고요. 따라서 사기업이 해도 뭐가 있으면 복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풍력 발전소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다 공공의 필요에 해당이 됩니다. 토지보상법 한번 볼까요? 토지보상법 오늘 저희가 배우겠습니다만 4조는 공익사업을 이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1호부터 8호까지 공익사업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호부터 8호에 해당된다고 해서 공공의 필요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공공의 필요는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공사에 경영했을 때 뭐가 더 커야 된다? 공익이 더 커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사인 간의 이익을 형량을 통해서 특정한 공익이 더 침해되는 공익과 사익을
이익 형량을 통해서 판단된다는 건 예, 공익이 더 커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요건이 두 가지겠죠? 공익사업에 해당이 되고 공공의 필요에도 해당이 돼야 돼요.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사업인정의 요건에 나옵니다. 나중에 공부할 텐데요.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6페이지) 보세요. 사업인정의 적법 요건에 보시면 내용 요건이라고 찾으셨나요? 내용 요건, 주체 요건, 절차 요건, 그 다음에 내용 요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요건에 보시면 사업 인정이 뭡니까? 수용권을 부여해 주는데요. 4조가 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두 번째,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 공사에게 형량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몇 가지예요? 공익사업, 비례원칙, 의사와 능력. 공익사업, 비례원칙, 의사와 능력. 그 다음에 54페이지 한번 보세요. (54페이지에) 수용권 남용의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용권 남용의 경우. 그 앞에 페이지에 보세요. 5번에 53페이지에 보시면 재결의 적법 요건. 적법 요건이 몇 가지예요, 원래? 재결이 뭐라 그랬죠? 법적 성질이? 처분이잖아요, 처분. 아시겠죠? 선생님, 처분하고 재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결은 수용 재결을 말해요. 수용 재결이 원처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처분이니까 적법 요건이 몇 가지예요? 주절형? 네. 아시겠죠? 행정이익이 적법 요건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안에는 법률 유보와 법률 우위가 있고, 법률 유보하고 법률 우위 안에 성문법, 양가로 1번 명문의 규정이니 이거 성문이라고 쓰세요. 양가로 1번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53페이지예요. 내용 안에는 성문법 위반, 또 하나 뭐 위반이라고 했죠? 성문법 하나는 일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불문법 페이지 넘겨보세요. 양가로 2번 수용권 남용의 경우 여기다가 불문법 이렇게 쓰세요. 거기 괄호 안에 보시면 17년도 간평에 수용권 남용의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수용권 남용이 17년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하면 수용권 남용이 뭔지 아세요? 수용권 남용이 뭡니까? 그냥 말만 수용권 남용, 수용권 남용의 개념을 몰라요. 수용권 남용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몰라요. 수용권 남용은 방금 했죠? 수용하는 그 재결의 적법 요건의 내용상의 불문법상의 적법 요건이에요. 불문법. 그러니까 수용권 남용은 일종의 일반 원칙입니다. 일반 원칙. 우리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의 사형제 말고 또 뭐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신의성실의 원칙 이런 거 배웠죠? 그 권리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수용권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수용권 남용도 뭡니까? 재결의 적법 요건이에요. 나해 보세요. 사업 인정을 받은 후 수용을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뭐예요? 비례 원칙.
아까 뭐 했죠? 공익사업, 비례원칙, 의사 능력 있죠? 의사와 능력 있을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의사나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권 행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수용권 남용에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앞에 두 가지 경우는 무엇의 요건하고 겹친다? 사업 인정의 요건하고 겹칩니다. 아시겠죠? 사업 인정의 두 가지 요건하고 겹쳐요. 거기다가 써두세요. 페이지만 먼저 써두겠습니다. 사업 인정의 요건 중에 두 가지와 재결의 적법 요건 두 가지가 겹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를 왜 뭐하러 공부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절차를 안 배워서 그렇죠. 잘 보세요. 사업인정의 요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와 뒤에 두 가지가 겹친다라는 것은 사업인정을 받을 때도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지만 수용재결을 받을 때도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수용재결에 적법 요건을 탈락하면 무슨 수용이 돼요? 위법한 수용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위법한 수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55페이지에 중간에 반괄호 2번에 보시면 재결의 실효가 되면 사업 인정도 실효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업 인정,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사업 인정, 조서 작성, 협의, 재결인데 재결이 실효되면 뭐도 실효됩니까? 사업 인정도 실효돼 버려요. 지금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뭔가 이게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띄엄띄엄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관련이 있다고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일단 그것만 알아두세요. 페이지만 적어두세요. 그러니까 36페이지에 54페이지를 적어두시고 54페이지에도 36페이지를 적어두시면서 나중에는 앞에 공부하실 때는 뒤에를 한번 공부하실 때는 다시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페이지를 나중에 뒤에 페이지를 적어 드릴 거예요. 가끔씩 꼭 적어 두셨다가 그거 할 때는 뒤를. 아시겠죠?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이게 비슷비슷해 가지고. 어쨌든 여기서는 그것만 일단 정리를 하시죠. 사업인정 이 요건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 두 가지 요건은 뭐하고 겹친다? 재결하고 겹칩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영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사업인정이 뭡니까? 사업인정이 원래 수용권을 부여하는데 원래는 사업인정이 뭐냐면 네가 하려는 사업이 공익사업이 맞다는 뜻이에요. 2조 7호에 보세요. 2조 7호에 보시면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2조 7호를 볼 때마다 과연 이분이 국어를 잘 하시는지 의문입니다.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어가 없어요. 누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사업 인정은 그래 인정할게. 그 인정입니다. 네가 하려는 사업이 공익사업이 맞다. 공익사업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공익사업은 어디 나오냐 하면 2조 2호에 보시면 4조에 나옵니다.
그럼 4조에 보면 공익사업이 1호부터 8호까지 나오죠? 그 사업인정이라는 거 원래 뭡니까? 네가 하려는 사업이 4조의 공익사업이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사업인정이에요. 그러면서 뭐도 주는 겁니까? 수용권도 주는 거죠. 아시겠죠? 수용권도 주고 네가 하려는 사업이 공익사업이 맞다는 것도 인정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사업 인정을 할 때 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 인정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거. 그런데 우리 판례는 그 하나의 요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요건 이외의 사업 인정의 요건을 두 가지를 더 본다는 거예요. 1호부터 8호까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된다. 공사의 경향에서 공이 더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업 시행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 그러니까 1번 말고 2번, 3번을 외워야 되겠죠. 2번, 3번은 뭡니까? 우리 판례가 만든 요건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공공의 필요와 뭐는 다르다. 공익사업과는 또 다르다. 좀 소소하게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 하니까 재밌던데요. 네. 재미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외워야 됩니다. 네. 이렇게 무슨 연관을 찾고 그 안에 논리적인 흐름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래야 재미가 있죠. 이거 두 문자에서 외우세요. 이거 그럼 뭐가 재밌습니까? 그 안에 법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공공의 필요는 비례원칙이다. 비례원칙이기 때문에 그럼 사업 시행자는 누구일 필요가 없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필요가 없죠. 사인도 뭐 하면 됩니다. 공익사업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재산권에 대한 수용사용 제한. 현재 가치 있는 재산이고 그 다음에 수용사용 제한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하죠. 적의공, 적법 의도적인 공권력 행사. 적이고 적법하고 의도적인 공권력 행사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깨지기 시작했죠. 위법한 경우. 그다음에 특별한 희생. 특별한 희생은 여기 있는 학설보다는 검토만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일반적 견해는 우리가 했죠. 모두 고려한다. 모두 고려한다보다는 뒤에 걸 알아두세요. 형식적 기준설 중에 특별 희생설과 두 번째 실질적 기준설 중에 중대설, 목적 위배설을 결합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희생이 있는지를 보시려면 뭐 합니까? 특별희생설, 왼쪽에 특별희생설에 보세요. B입니다. B. B에 보시면 수인할 수 없는 희생. 자, 수인 불가능한 희생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대설 A. 중대한 손해인가? 목적이 배설. 그 다음에 객관적 이용 목적. 이 세 개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어떤 사안이 나왔어요? 그럼 특별한 희생인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특별희생 형식적 기준설과 특별희생설, 실질적 기준, 중대설, 목적이 배설로 판단한다. 요거는 검토에 쓰시고요. 설문에서는 요걸 쓰시면 돼요. 갑이 우선 재산권이 감소한 것은 수인 불가능한 희생이고 중대하고 객관적 이용 목적으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이 보섭은 언제 쓰는가? 이때 쓰는 게 아니고요. 어디 쓰느냐 하면 수용 유사 침해 요건의 1, 2, 3,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긍정하면 특별한 희생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시험 문제도 냈잖아요. 그렇죠? 수용 유사 침해 보상을 긍정한다고 수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용적 침해 보상을 된다고 항상 되는 게 아니에요. 긍정해도 뭘 구비해야 된다?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용적 침해 보상도 수용적 침해 보상 긍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건을 구비해야 돼요. 그러면 공공의 필요 재산권에 대한 수용 사용 제한
적법 비의도적인 공권력 행사 불행사. 그다음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돼요?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용직 침해 보상이. 그러려면 그거를 포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공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그때 요거 쓰시면 돼요. 요 표현을 설문 해결에다가 쏙 집어넣어 가지고 쓰면 돼요. 아시겠죠? 수임 불가능하느냐? 여기 이제 특별한 희생설에서. 그다음 중대한 침해냐? 객관적 이용 목적을 고려할 때 이렇게 수임 불가능성, 중대한 침해 여부, 객관적 이용 목적을 고려할 때 특별한 희생에 해당된다. 그렇게만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요거 한 번만 딱 외워 놓으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특별한 희생 포섭할 때는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네, 특별한 희생 포섭하실 때는 똑같다.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 규정의 존재. 공용 침해는 있지만 보상 규정이 없으면 학설의 대립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 외워두시고요. 요거는 요거 빼고 요 1, 2, 3, 4번은 계속 쓰기겠죠. 수용 유사 침해, 수용적 침해 보상 이렇게 거기에 쓰이니까요. 거기 가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보완 제도로 갑니다.